1457년 조선 한성부 왕실의 명령으로 한 무덤이 파헤쳐진다. 이미 세상을 떠난 지 수년이 지난 왕비의 무덤이었다. 흙이 걷히고 관이 드러난다.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한 남자. 그는 왕이다. 조선의 제7대 국왕 세조. 그의 명령은 단호했다. 파내라. 죽은 자를 다시 끌어올리는 이 행위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었다. 이것은 처벌이었다. 살아있는 자가 아닌 이미 죽은 왕비에게 내려지는 형벌. 조선 왕실에서조차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극단적인 조치였다. 왜 왕은 죽은 왕비의 무덤까지 파헤치게 했는가? 그 왕비는 누구였는가? 그리고 이 잔혹한 명령 뒤에는 어떤 정치적 계산과 감정이 숨겨져 있었는가? 이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의 기록이 아니다. 왕위 찬탈, 권력 투쟁, 그리고 인간적인 감정이 얽힌 조선 왕실의 가장 어두운 사건 중 하나다. 이 이야기는 실제 역사에 기반한 기록이다. 조선왕조실록에 남아있는 사건이며 당시의 정치적 갈등과 왕실 내부의 권력 구조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다. 지금부터 그 숨겨진 이야기를 따라가 본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역사 이야기를 받아보시기 바란다. 이 사건의 중심에는 한 여인이 있다. 그녀는 살아있을 때도 죽은 뒤에도 왕실의 중심에 있었다. 현덕 왕후 권씨. 그녀는 조선의 왕비였다. 그러나 그녀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다. 오히려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다. 1450년대 초반 조선 왕실은 겉으로는 안정되어 보였다. 태종의 치세가 끝나고 문종이 왕위에 올랐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어린 단종이 즉위했다. 하지만 그 안정은 오래가지 못했다. 왕권은 약했고 대신들의 권력은 점점 커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틈을 노리는 한 인물이 있었다. 수양대군. 훗날 세조가 되는 인물이다. 그는 단종의 숙부였다. 왕실의 혈통을 가진 왕자였지만 왕위계승 서열에서는 밀려나 있었다. 그러나 그는 단순한 왕자가 아니었다. 그는 권력을 원했다. 그리고 그 권력을 위해 어떤 선택도 마다하지 않았다. 1453년 계유정난. 수양대군은 무력으로 정권을 장악한다. 김종서와 항보인 등 권력을 쥐고 있던 대신들을 제거한다. 피로 얼룩진 정변이었다. 왕실 내부의 균형은 무너졌고 단종은 점점 고립되어 갔다. 그리고 1455년 결국 단종은 왕위에서 물러난다. 수양대군은 왕이 된다. 세조. 하지만 왕위에 오른 뒤에도 그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가 차지한 왕위는 정당한 계승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왕위 찬탈. 이 사실은 그의 통치를 끊임없이 흔들었다. 그는 자신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제거하기 시작했다. 살아있는 인물뿐만이 아니었다. 이미 죽은 사람조차도 그의 의심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의심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바로 현덕 왕후 권씨였다. 그녀는 문종의 왕비였다. 그리고 단종의 어머니였다. 이미 세상을 떠난 지 오래된 인물. 그러나 그녀의 존재는 여전히 정치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녀는 정통성의 상징이었기 때문이다. 단종은 그녀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단종은 정당한 왕이었다. 세조에게 있어 이는 위험한 연결고리였다. 죽은 왕비, 그러나 여전히 살아있는 위협. 세조는 결심한다. 그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기로. 그리고 그 결정은 상식을 넘어서는 방식으로 실행된다. 왕의 명령이 내려진다. 현덕 왕후의 능을 파헤쳐라. 죽은 왕비에게 내려진 형벌. 조선 왕실의 역사에서 거의 유례가 없는 사건.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조치였는가? 아니면 개인적인 분노였는가? 세조는 왜 이토록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가? 그리고 그 선택은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가? 이 잔혹한 이야기의 시작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현덕 왕후 권씨. 그녀의 이름은 권자영이었다. 조선 전기 명문가로 알려진 안동 권씨 집안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권전, 조정에서 관직을 지낸 문신이었다. 그 가문은 학문과 예법을 중시하는 전통을 지니고 있었다. 권씨는 어린 시절부터 엄격한 교육을 받았다. 여인으로서의 덕목뿐 아니라 왕실에 들어갈 가능성을 염두에 둔 교양교육이었다. 조선 초기 왕비와 세자비는 단순한 혼인 대상이 아니었다. 그들은 정치적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존재였다. 당시 세자였던 문종은 병약한 체질로 알려져 있었다. 왕위 계승은 확정되어 있었지만 그의 건강은 늘 불안 요소였다. 이 때문에 세자빈의 선택은 더욱 신중하게 이루어졌다. 1437년
권씨는 세자빈으로 간택된다. 그녀는 궁궐로 들어간다. 이때 그녀의 나이는 불과 15세 전후였다. 세자빈 권씨, 그녀는 조선 왕실의 중심으로 들어온다. 궁궐에서의 삶은 평범하지 않았다. 엄격한 규율, 끊임없는 감시, 그리고 복잡한 인간관계가 얽혀 있었다. 특히 후궁과의 관계는 언제나 긴장의 대상이었다. 문종에게는 이미 여러 후궁이 있었다. 세자빈으로서 권씨는 그들보다 우위에 있었지만 실질적인 권력은 단순한 지위만으로 확보되지 않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후계자였다. 왕실에서 세자빈의 가장 큰 역할은 아들을 낳는 것이었다. 그것이 곧 왕위 계승의 안정성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권씨는 쉽게 아이를 갖지 못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궁궐 내부에서는 다양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세자빈은 후사를 이을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시선은 그녀에게 큰 부담이 되었다. 왕실에서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정치적 약점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상황은 급격하게 바뀐다. 1441년 권씨는 마침내 아들을 출산한다. 그 아이가 바로 훗날 단종이 되는 이홍이었다. 이 순간 권씨의 위치는 완전히 달라진다. 그녀는 단순한 세자빈이 아니라 왕위를 이을 적통 왕자의 어머니가 된다. 이는 곧 정치적 중심으로의 이동을 의미했다. 문종은 기뻐했다. 세종 역시 이 손자의 탄생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왕실은 안정을 되찾는 듯 보였다. 그러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출산 이후 권씨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된다. 산후병이 심각하게 진행되었다. 당시 의료기술로는 이를 제대로 치료하기 어려웠다. 1441년 출산 직후 권씨는 점점 쇠약해져 간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세상을 떠난다. 그녀의 나이는 20대 초반에 불과했다. 왕세자를 낳은 직후의 죽음. 왕실은 큰 충격에 빠진다. 문종은 깊은 슬픔에 잠긴다. 그는 권씨를 진심으로 아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그녀에게 현덕이라는 시호가 내려진다. 현덕 왕후, 덕이 높고 현명한 왕비라는 의미였다. 하지만 그녀의 죽음은 단순한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녀의 아들 단종은 훗날 왕위에 오른다. 그리고 그 왕위는 곧 피로 얼룩지게 된다. 권씨의 존재는 사라졌지만 그녀가 남긴 혈통은 조선 왕실의 중심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훗날 세조에게 가장 큰 위협으로 작용하게 된다. 죽은 왕비. 그러나 왕위 계승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인물. 그녀는 더 이상 살아있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이름은 여전히 정치 속에서 살아있었다. 세조에게 있어 한덕왕후 권씨는 단순한 과거의 인물이 아니었다. 그녀는 제거해야 할 상징이었다. 왜냐하면 그녀는 단종의 어머니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녀는 세조의 왕위에 끊임없는 의문을 던지는 존재였다. 죽은 자가 남긴 영향력.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세조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결국 그 영향력을 완전히 지워버리기로 결심한다. 그 결심이 어떤 비극으로 이어지는지 이제부터 조선 왕실의 권력 구조 속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한다. 세종의 치세를 거치며 정치, 과학, 문화, 모든 영역에서 발전이 이루어졌다. 훈민정음이 창제되고 국가 체계는 더욱 정비되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또 다른 구조가 존재하고 있었다. 왕권과 대신 권력 사이의 미묘한 균형. 그리고 그 균형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상태였다. 세종이 세상을 떠난 뒤 문종이 즉위한다. 문종은 학문과 정치 모두에 뛰어난 군주였다. 하지만 그의 가장 큰 약점은 건강이었다. 즉위 초기부터 병세는 이미 깊어져 있었다. 국정을 장악할 수 있는 시간은 길지 않았다. 이 상황에서 조정의 중심은 자연스럽게 대신들에게로 이동한다. 대표적인 인물이 김종서, 황보인과 같은 대신들이었다. 그들은 세종대부터 정치를 이끌어온 핵심 세력이었다. 강력한 행정 능력과 정치적 영향력을 갖추고 있었다. 문종은 이들을 신뢰했다. 그리고 그 신뢰는 곧 권력의 위임으로 이어졌다. 문종 재위 기간 동안 조선은 대신 중심의 정치 구조로 점차 이동한다. 그리고 1452년 문종이 사망한다. 왕위는 그의 아들 단종에게로 넘어간다. 그러나 단종의 나이는 겨우 12세였다. 어린왕. 이 사실은
조선 정치 구조를 급격히 흔들어 놓는다. 왕권은 약해졌다. 대신들의 권력은 더욱 강화되었다. 김종서와 황보인을 중심으로 한 대신 세력은 사실상 국정을 장악하게 된다. 그들은 어린 왕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정치를 주도했다. 하지만 모든 권력 구조에는 반대 세력이 존재한다. 왕실 내부, 특히 왕자들 사이에서는 이 상황을 불편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있었다. 그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바로 수양대군이었다. 수양대군은 세종의 둘째 아들이다. 문종의 동생이자 단종의 숙부였다. 그는 단순한 왕자가 아니었다. 그는 정치적 감각이 뛰어났고 권력의 흐름을 정확히 읽을 수 있는 인물이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지금 조선의 권력은 왕이 아니라 대신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구조는 왕실의 권위를 근본적으로 약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수양대군은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에게 있어 권력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쟁취하는 것이었다. 그는 점점 자신의 세력을 구축하기 시작한다. 현명회, 신숙주 등과 같은 인물들, 그의 주변으로 모여든다. 이들은 기존 대신 세력과는 다른 성격을 지닌 집단이었다. 보다 적극적이고 보다 공격적인 정치 전략을 추구했다. 조선의 권력 구조는 두 개의 축으로 나뉘기 시작한다. 하나는 김종서를 중심으로 한 기존 대신 세력, 다른 하나는 수양대군을 중심으로 형성된 새로운 권력 집단, 그리고 그 사이에는 어린 왕, 단종이 있었다. 이 구조는 매우 불안정했다. 왕은 약했고 대신은 강했고 왕자는 야심을 품고 있었다. 이 세 요소가 충돌하는 순간 정치는 폭발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폭발은 결국 현실이 된다. 1453년 계유정난, 수양대군은 무력을 동원한다. 정치적 경쟁을 제거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식이었다. 김종서와 황보인은 제거된다. 기존 대신 세력은 붕괴한다. 피로 정권이 교체된 순간이었다. 이 사건 이후 조선의 권력 구조는 완전히 뒤바뀐다. 수양대군은 사실상 정권을 장악한다. 단종은 왕이었지만 실질적인 권력은 없었다. 왕은 존재했지만 통치하지 못했다. 이것이 조선 중기 정치의 핵심이었다. 그리고 이 구조 속에서 현덕왕후 권씨의 의미는 더욱 중요해진다. 그녀는 단종의 어머니였다. 그리고 단종은 정통성을 지닌 왕이었다. 이는 단순한 혈연관계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왕위 계승의 정당성, 그것은 조선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다. 세조가 훗날 왕위에 오르더라도 그 정통성 문제는 끝까지 따라붙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정통성의 중심에는 이미 세상을 떠난 한 인물이 있었다. 한덕왕후 권씨. 그녀의 존재는 기록 속에 남아있었다. 그리고 그 기록은 누구도 쉽게 지울 수 없었다. 하지만 수양대군, 그리고 훗날 세조는 생각이 달랐다. 그는 단순히 현재의 권력만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과거까지 통제하려 했다. 기록을 바꾸고 기억을 지우고 정통성을 재구성하려 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죽은 왕비의 존재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가 된다. 정치 구조는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선택이었다. 정통성을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완전히 제거할 것인가. 세조는 후자를 선택한다. 그리고 그 선택은 조선 왕실 역사상 가장 잔혹한 사건 중 하나로 이어지게 된다. 계유정난으로 기존 대신 세력은 붕괴되었고 수양대군이 전국의 중심에 서게 된다. 그러나 권력을 장악했다는 사실이 곧 안정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권력을 빼앗은 자는 끊임없이 그것을 지켜야 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위협이 계속해서 등장했다. 수양대군에게 가장 큰 위협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 단종. 그는 여전히 왕이었다. 비록 실권은 없었지만 왕위에 오른 정당한 군주였다. 그리고 그 정당성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었다. 조선의 정치 구조에서 왕위 계승의 정통성은 절대적인 기준이었다. 그 기준이 흔들리는 순간 모든 권력은 불안정해진다. 수양대군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단순히 정권을 장악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왕위 자체를 원했다. 그러나 문제는 명확했다. 영종이 살아있는 한 그 어떤 명분도 완벽해질 수 없다는 점이었다. 이 시점에서 또 다른 인물들이 등장한다. 성삼문, 박필년, 하위지. 이들은 단종을 중심으로 한 충신들이었다. 왕권의 정통성을 지키려는 집단이었다. 그들은 수양대군의 권력 장악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단종은
단순한 어린 왕이 아니었다. 당당한 군주였다. 그리고 그 군주를 지키는 것이 자신들의 정치적, 도덕적 의무라고 믿었다. 이 충돌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 1455년 수양대군은 결국 왕위를 빼앗는다. 단종은 강제로 양위하게 된다. 세조의 즉위, 조선 역사에서 가장 논쟁적인 즉위 중 하나였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왕위는 차지했지만 정통성은 완전히 확보되지 않았다. 조정 내부에서는 여전히 반발이 존재했다. 그리고 그 반발은 곧 행동으로 이어진다. 1456년 단종 복위운동이 발생한다. 홍산문과 박팽년을 중심으로 한 신하들이 단종을 다시 왕위에 올리려는 계획을 세운다. 이 사건은 단순한 음모가 아니었다. 조선의 정치 질서를 되돌리려는 시도였다. 그러나 계획은 발각된다. 세조는 단호했다. 관련자들은 모두 체포된다. 그리고 잔혹한 처형이 이루어진다. 혁신이라 불리는 충신들이 이때 희생된다. 이 사건 이후 세조의 통치는 더욱 강경해진다. 그는 반대 세력을 철저히 제거하기 시작한다. 살아있는 위협은 거의 사라졌다.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가 있었다. 보이지 않는 위협. 그것은 바로 명분이었다. 단종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비록 왕위에서 물러났지만 그의 존재 자체가 상징이었다. 그리고 그 상징의 중심에는 또 한 인물이 있었다. 현덕왕후 권씨. 그녀는 단종의 어머니였다. 그리고 그녀의 존재는 단종의 정통성을 더욱 강화하는 요소였다. 왕은 바뀌었지만 혈통은 바뀌지 않았다. 이 사실은 세조에게 불편한 진실이었다. 정치적 경쟁자들은 제거되었지만 정통성이라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었다. 이때 새로운 방식의 공격이 시작된다. 직접적인 반란이 아닌 명분을 흔드는 전략이었다. 조정 내부에서는 점차 특정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다. 현덕왕후의 죽음은 정상이 아니었다. 이 소문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었다. 그녀의 죽음은 출산 직후였다. 그리고 그 시점은 매우 민감한 시기였다. 왕위 계승과 직결된 순간이었다. 이 사건을 둘러싸고 궁궐 내부에서는 오래전부터 다양한 이야기들이 존재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들이 정치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한다. 누군가는 의도적으로 이 소문을 확대시킨다. 목표는 명확했다. 민족의 정통성을 흔드는 것.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미 죽은 왕비가 있었다. 현덕왕후 권씨. 그녀는 살아있을 때보다 죽은 이후에 더 큰 정치적 의미를 갖게 된다. 세조는 이 흐름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는 단순한 군주가 아니었다. 권력의 구조를 이해하는 정치가였다. 그는 알고 있었다. 정통성은 단순히 왕위에 오르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것은 끊임없이 유지되고 지켜져야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때로는 파괴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현덕왕후를 둘러싼 소문.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이제 조선의 정치 무대는 새로운 갈등으로 접어든다. 살아있는 자들의 싸움이 끝난 자리에서 죽은 자를 둘러싼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세조는 결정을 내리기 직전이었다. 그 결심은 단순한 정치적 조치가 아니었다. 그것은 역사 자체를 바꾸는 선택이었다. 단종 복위운동이 실패로 끝나고 주요 인물들이 처형되면서 공개적인 반대 세력은 사실상 사라진다. 그러나 세조는 안심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때부터 더 큰 불안을 느끼기 시작한다. 눈에 보이는 적은 제거되었지만 보이지 않는 적은 여전히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그 적은 군대도 아니고 특정 인물도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여론과 명분이었다. 조선은 성리학을 기반으로 한 국가였다. 왕의 권위는 단순한 힘이 아니라 도덕적 정당성 위에 세워져 있었다. 세조의 즉위는 그 정당성에 흠을 남긴 사건이었다. 왕위를 빼앗은 군주. 이 사실은 공식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조정 내부와 민간에서는 널리 알려져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조는 단순히 권력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왕위를 정당화해야 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 등장한다. 단종. 그는 이미 왕위에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생존해 있었다. 그의 존재 자체가 정통성의 기준을 계속해서 상기시키고 있었다. 세조는 결정을 내린다. 1457년 단종은 결국 사사된다. 조선의 정당한 왕이었던 인물이 왕위에서 쫓겨난 뒤 목숨까지 잃게 되는 순간이었다. 이 사건은 조선 사회에 깊은 충격을 남긴다. 왕이 왕을 죽였다. 이 사실은
단순한 정치 사건이 아니었다. 도덕적 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사건이었다. 세조는 이제 왕위뿐만 아니라 역사 속의 평가까지 통제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서 선덕왕후 권씨의 문제가 다시 떠오른다. 그녀는 단종의 어머니였다. 단종이 죽은 지금 그녀의 존재는 더욱 상징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 왕을 낳은 왕비. 그녀는 조선 왕실의 정통성을 대표하는 인물이었다. 세조에게 있어 이 상징은 매우 위험했다. 단종은 죽었지만 그의 정통성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그리고 그 정통성의 근원은 바로 그의 어머니에게 있었다. 이때부터 조정 내부에서는 보다 조직적인 움직임이 나타난다. 일부 대신들은 특정한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기 시작한다. 현덕왕후의 사망에는 의혹이 있다. 이 주장은 점점 구체화된다. 그녀의 죽음이 단순한 산후병이 아니라 부적절한 행위나 불길한 징조와 연결되어 있다는 식의 해석이 등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단순한 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치적 도구였다. 왕비의 도덕성을 의심하게 만들면 그녀가 낳은 왕자의 정통성도 함께 흔들 수 있었다. 이 논리는 매우 위험하면서도 효과적이었다. 세조는 이 흐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다. 그는 직접적으로 명령을 내리기보다는 조정 내부의 논의를 통해 자연스럽게 결론이 나오도록 유도한다. 대신들은 상소를 올린다. 현덕왕후의 행적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조선의 정치 구조에서 상소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형식상으로는 신하의 의견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왕의 의중이 반영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상소는 반복된다. 그리고 점점 더 강한 표현이 등장한다.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죄를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발전한다. 이 과정에서 기록이 재해석된다. 과거의 사건들이 새로운 시각으로 정리되고 특정한 방향으로 강조된다. 역사는 단순한 사실의 나열이 아니었다. 그것은 해석의 문제였다. 그리고 그 해석은 권력에 의해 바뀔 수 있었다. 세조는 바로 그 점을 활용하고 있었다. 현덕왕후는 이미 죽은 인물이었다.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존재. 그러나 동시에 정통성의 핵심을 이루는 인물. 이 모순된 위치는 그녀를 가장 취약한 대상으로 만들었다. 조정은 점점 한 방향으로 움직인다. 현덕왕후의 명예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그녀를 부정할 것인가? 이 선택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왕위의 정당성을 결정짓는 문제였다. 그리고 결국 결론은 정해져 있었다. 세조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단순히 단종을 제거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그 뿌리까지 제거해야 했다. 혈통의 근원, 정통성의 시작, 그 모든 것을 부정해야 했다. 현덕왕후 권씨, 그녀는 이제 단순한 과거의 왕비가 아니었다. 그녀는 제거되어야 할 상징이 되었다. 그리고 그 제거 방식은 조선 왕실 역사상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세조의 결정은 점점 구체화된다. 살아있는 자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자를 다시 처벌하는 방식. 그것은 단순한 정치가 아니었다. 권력의 공포가 만들어낸 선택이었다. 이제 조선 왕실은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세조의 통치는 겉으로는 안정되어 보였다. 반대 세력은 제거되었고 왕권은 강화되고 있었다. 그러나 그 내부는 달랐다. 권력의 기반은 여전히 불안정했다. 세조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얻은 왕위가 완전한 정당성을 가지지 못했다는 사실을. 그는 단종을 제거했다. 충신들도 처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둘러싼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다. 이제 남은 것은 기억이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단종, 그리고 그 단종을 낳은 존재, 현덕왕후 권씨. 이 시점에서 조정 내부에서는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단순한 의혹 제기를 넘어 공식적인 문제 제기가 시작된 것이다. 대신들은 상소를 통해 현덕왕후의 행적을 재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의 논리는 점점 구체화된다. 왕비의 덕이 부족했다면 그 자손의 왕위 또한 정당하지 않다. 이 논리는 단순한 주장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왕위 계승 전체를 뒤흔드는 위험한 개념이었다. 세조는 이 흐름을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을 확장시켰다. 조정은 점차 한 방향으로 기울어진다. 현덕왕후의 죽음을 다시 해석하려는 움직임, 그녀의 생애를 재평가하려는 시도, 과거의 기록이 다시 검토된다. 궁궐 내부의 증언들이 수집된다. 오래된 이야기들이 다시 꺼내진다. 그 과정에서
하나의 결정적인 주장이 등장한다. 현덕왕후의 죽음은 불길한 징조였다. 이 주장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었다. 조선의 정치 구조에서는 왕비의 도덕성과 운명이 국가의 안정과 연결된다고 여겨졌다. 왕비가 덕을 잃으면 그 영향은 왕위 계승에도 미친다고 해석되었다. 이 논리는 점점 강화된다. 현덕 왕후가 출산 이후 급격히 사망한 사실, 그 시점의 정치적 민감성, 이 모든 요소들이 하나로 연결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결론은 이미 정해진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변화가 하나 더 발생한다. 태조는 단순히 사건을 해석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그는 권력의 구조를 재편하기 시작한다. 기존 대신 세력을 완전히 제거한 이후 그는 자신에게 충성하는 인물들로 조정을 채운다. 흥명회, 신숙주와 같은 인물들이 정치의 중심으로 올라선다. 이들은 단순한 주력자가 아니었다. 세조의 의도를 실행하는 핵심 세력이었다. 그들은 논리를 만들고 그 논리를 정당화하고 그 정당화를 기록으로 남기는 역할을 했다. 역사는 기록으로 남는다. 그리고 그 기록은 권력에 의해 만들어진다. 태조는 이 사실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다. 현덕왕후를 둘러싼 모든 논의는 점점 공식적인 형태를 띠기 시작한다. 이제 그것은 소문이 아니었다. 조정의 의제로 올라온 문제였다. 그리고 그 의제는 점점 강경해진다. 단순한 재조사가 아니라 책임을 묻는 단계로 나아간다. 이미 죽은 인물에게 책임을 묻는 것,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러나 조선의 정치 구조에서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왕의 권한은 절대적이었다. 그리고 그 권한은 과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세조는 결정을 내리기 시작한다. 그는 단순히 명예를 박탈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더 확실한 방법을 원했다.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 그것이 그의 목표였다. 현덕왕후의 존재를 정통성의 중심에서 제거하는 것. 이제 조정 내부의 논의는 마지막 단계로 접어든다. 상소는 점점 더 강한 표현을 담는다. 왕비의 지위를 박탈해야 한다. 그녀의 능을 정리해야 한다. 이 표현들은 점점 노골적으로 변한다. 그리고 결국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된다. 능을 파헤쳐야 한다는 주장. 이것은 단순한 행정 조치가 아니었다. 그것은 상징의 파괴였다. 왕비라는 존재를 그리고 그 왕비가 남긴 모든 의미를 물리적으로 부정하는 행위였다. 세조는 이 결정을 받아들인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도덕이 아니었다. 안정이었다. 왕위의 안정, 권력의 유지, 그 모든 것을 위해 그는 어떤 선택도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이제 실행 단계에 들어간다. 1457년 조선 왕실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명령이 내려질 준비를 마친다. 죽은 왕비에게 내려지는 형벌. 그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다. 권력이 기억을 지배하려는 순간이었다. 마침내 명령이 내려진다. 세조의 의중은 더 이상 숨겨지지 않았다. 현덕왕후 권씨에 대한 최종 조치가 결정된 것이다. 조정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상소와 논의를 통해 형식적인 절차는 모두 갖추어졌다. 이제 남은 것은 실행뿐이었다. 현덕왕후의 왕비 지위를 박탈한다. 이 선언은 단순한 벽화가 아니었다. 왕실의 역사에서 그녀를 지워버리는 행위였다. 치유가 박탈된다. 왕비로서의 기록이 수정된다. 그녀는 더 이상 왕비가 아니었다. 그리고 이어지는 명령, 능을 파헤쳐라. 이 한 문장은 조선 왕실의 금기를 깨는 것이었다. 능은 단순한 무덤이 아니었다. 왕실의 존엄과 직결된 공간이었다. 그곳을 훼손하는 것은 왕실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와도 같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왕의 명령이었다. 1457년 어느 날 관군과 관리들이 현덕왕후의 능으로 향한다. 엄숙해야 할 공간에 긴장이 흐른다. 이곳은 왕비가 잠든 장소였다. 그러나 오늘 그 의미는 완전히 뒤바뀐다. 삽이 들어간다. 흙이 걷히기 시작한다.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왕비의 능이 무너지고 있었다. 이 작업은 단순한 발굴이 아니었다. 처벌이었다. 이미 죽은 자에게 내려지는 형벌. 조선의 유교 질서에서 죽은 자에 대한 예는 매우 중요했다. 특히 왕비의 능은 절대적인 보호를 받는 공간이었다. 그러나 그 모든 규범이 무너지고 있었다. 현장에 있던 관리들은 이 상황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명령 수행이 아니었다. 왕이 과거를 부정하는 순간이었다. 관이 드러난다. 왕비의 마지막 안식처. 그곳이 세상 밖으로 다시 끌려 나온다. 이 장면은 기록으로 남는다. 조선왕조 실록에는 이 사건이 분명히 적혀 있다. 죽은 왕비의 능이
파헤쳐졌다는 사실.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선언이었다. 현덕왕후 권씨. 그녀는 이제 단순히 폐위된 왕비가 아니었다. 그녀는 죄인이 되었다. 왕비에서 죄인으로. 이 극단적인 변화는 단순한 정치적 조치로 설명할 수 없었다. 그것은 감정이 개입된 결정이었다. 세조는 왜 여기까지 왔는가? 단순히 정통성을 제거하기 위해서였는가? 아니면 그 이상의 이유가 있었는가? 이 사건 이후 조정 내부에서도 충격이 퍼진다. 공식적으로는 왕의 명령이었지만 그 의미를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왕이 왕비의 무덤을 파헤쳤다. 이 사실은 조선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사건이었다. 그러나 누구도 공개적으로 반대할 수 없었다. 이미 반대 세력은 제거되었고 왕의 권력은 절대적이었다. 이 순간 조선 왕실은 한계를 넘어섰다. 정치적 경쟁은 이미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기억과 상징을 지우는 작업이었다. 현덕왕후의 존재는 물리적으로도 부정되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건은 그녀를 더 강하게 기억 속에 남기게 만든다. 죽은 자를 처벌한 왕. 그 극단적인 선택은 오히려 의문을 더 크게 만들었다. 왜 이토록 집요하게 한 왕비를 제거하려 했는가? 그 질문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 질문은 세조의 통치 전체를 따라다니게 된다. 이 사건은 끝이 아니었다. 오히려 더 깊은 균열의 시작이었다. 반대 세력은 제거되었고 권력은 세조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 안정은 외형적인 것이었다. 그 내부에서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점점 깊어지고 있었다. 그 균열의 중심에는 이미 사라진 인물들이 있었다. 단종, 그리고 현덕왕후 권씨. 그들은 더 이상 살아있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의 존재는 여전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었다. 특히 단종의 죽음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충격을 남겼다. 어린 왕이 폐위되고 그리고 결국 목숨까지 잃은 사건.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교체가 아니었다. 도덕적 질서의 붕괴였다. 그리고 그 도덕적 충격은 왕실 내부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둥거란 조용한 공간 속에서 말로 드러나지 않는 긴장이 흐르고 있었다.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누구도 완전히 받아들이지도 못했다. 세조는 이러한 분위기를 느끼고 있었다. 그는 왕이었다.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는 듯 보였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고립되어 있었다. 그의 주변에는 충성하는 신하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 충성은 완전히 자발적인 것이 아니었다. 권력에 의해 유지되는 충성이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진심은 점점 사라져갔다. 세조의 통치는 점점 더 강경해진다. 그는 법을 강화하고 질서를 엄격하게 유지하려 한다. 그러나 그 모든 조치의 밑바탕에는 불안이 존재하고 있었다. 자신의 왕위가 정당하지 않다는 사실. 그 사실은 그를 끊임없이 압박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압박은 심리적인 형태로 드러나기 시작한다. 기록에 따르면 세조는 점점 더 예민해지고 있었다. 사소한 문제에도 강하게 반응했고 조정 내부의 작은 움직임에도 민감하게 대응했다. 그는 의심하기 시작한다. 누가 진심으로 자신을 따르고 있는가? 누가 여전히 단종을 기억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점점 그의 생각을 지배한다. 그리고 그 의심은 죽은 자에게까지 향한다. 현덕왕후 권씨. 그녀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이름은 여전히 기록 속에 남아있었다. 그리고 그 기록은 지워지지 않았다. 세조는 그녀를 제거했다. 능을 파헤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존재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이것이 그의 또 다른 불안이었다. 권력으로 모든 것을 지울 수는 없다는 사실. 사람들의 기억, 그리고 기록. 그것은 통제하기 어려운 영역이었다. 이 시기 궁궐 내부에서는 다양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다. 밤이 되면 들린다는 이상한 이야기들,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한 이야기. 이러한 소문은 공식 기록에는 명확히 남지 않는다. 그러나 당시 분위기를 짐작하게 하는 단서로 전해진다. 중요한 것은 사실 여부가 아니었다. 그러한 이야기들이 퍼지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였다. 그만큼 궁궐 내부의 심리 상태가 불안정했다는 의미였다. 세조는 점점 더 고립된다. 그는 왕이었지만 완전히 혼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의 선택은 돌이킬 수 없었다. 단종은 죽었고 현덕왕후는 모욕을 당했다. 그 모든 사건은 이미 지나간 일이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계속해서 남아있었다. 권력은 유지되고 있었다. 하지만 신뢰는 사라지고 있었다. 이것이 세조 통치의 본질적인 모순이었다. 강한 권력,
그러나 약한 정당성. 이 두 요소는 끝없이 충돌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충돌은 그의 내면에서도 계속되고 있었다. 세조는 점점 더 외부를 통제하려 했다. 법, 제도, 기록, 모든 것을 정리하려 했다. 그러나 그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었다. 사람의 마음. 그리고 역사에 대한 기억. 현덕왕후 권씨. 그녀는 이미 사라졌지만 그녀가 남긴 의미는 사라지지 않았다. 이 시점에서 조선 왕실 내부에는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하게 된다. 그 인물은 권력을 가진 존재는 아니었다. 그러나 인간적인 선택을 통해 이 이야기의 흐름을 바꾸게 되는 존재였다. 이제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다. 권력과 정치의 이야기에서 인간의 선택과 충성의 이야기로, 그리고 그 선택은 조선 왕실의 가장 어두운 순간 속에서 또 다른 빛을 만들어내게 된다. 태조의 통치는 강력했고 반대 세력은 더 이상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내부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남아있었다. 그것은 권력의 문제가 아니었다. 인간의 문제였다. 관종이 사라진 자리, 그리고 현덕왕후가 모욕당한 이후 왕실 내부에는 말로 표현되지 않는 감정이 쌓여가고 있었다. 슬픔, 분노, 그리고 죄책감. 이 감정들은 공식적으로 기록되지 않았다. 그러나 사람들의 행동 속에서 드러나기 시작한다. 이 시점에서 한 인물이 등장한다. 엄흥도. 그는 조정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 아니었다. 높은 관직을 가진 대신도 아니었다. 지방의 관리, 비교적 낮은 위치의 인물이었다. 그러나 바로 그 점이 중요했다. 그는 권력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엄흥도는 단종과 직접적인 정치적 관계가 깊었던 인물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단종의 죽음을 단순한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에게 그것은 정의의 문제였다. 왕이 정당하게 죽음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권력에 의해 제거된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인식은 그를 움직이게 만든다. 당시 단종은 노산군으로 강등된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했다. 그리고 그의 시신은 제대로 된 예를 받지 못한 채 처리되었다. 왕이었지만 왕으로서의 마지막을 갖지 못한 것이다. 이 상황은 조선의 유교 질서에서 매우 큰 문제였다. 왕에게는 왕으로서의 예가 필요했다. 그것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질서를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였다. 엄흥도는 이 점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는 결심한다. 누군가는 이 일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그는 위험을 감수하기로 한다. 당시 상황에서 단종과 관련된 행동은 곧 정치적 위험을 의미했다. 세조의 통치는 여전히 강력했고 과거의 사건을 다시 언급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이었다. 그러나 그는 움직인다. 엄흥도는 몰래 단종의 시신을 수습한다. 이 행위는 단순한 장례 절차가 아니었다. 왕을 왕으로 대우하는 행위였다. 그는 조용히 그리고 신중하게 행동한다. 공식적인 허가도 없었다. 기록으로 남길 수도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단종을 위해 장례를 치른다. 비록 규모는 작았지만 그 의미는 결코 작지 않았다. 이것은 인간적인 선택이었다. 권력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한 것이다. 이 사건은 공식 기록에서는 크게 강조되지 않는다. 그러나 후대의 기록과 전승 속에서 엄흥도의 행동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그는 권력을 가진 인물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도덕적인 선택을 한 인물이었다. 이 점에서 그의 존재는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세조는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다. 권력, 기록, 심지어 죽은 자까지. 그러나 단 한 가지,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있었다. 인간의 양심. 엄흥도의 행동은 그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이 사건은 조용히 이루어졌지만 그 의미는 깊었다. 왕실 내부의 권력 싸움 속에서도 여전히 인간적인 선택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이 이야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지는 못했지만 중요한 균형을 만들어냈다. 권력의 잔혹함 속에서 인간의 도덕성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증거. 이제 이야기는 마지막 단계로 향한다. 세조가 만들어낸 권력의 구조. 그 구조가 맞이하게 되는 결정적인 순간. 그리고 그 순간에서 드러나는 모든 갈등의 결론. 가장 극적인 장면이 다가오고 있었다. 1457년. 한성부. 모든 현덕왕후 권씨에 대한 처벌은 이미 결정되었고 조정은 그 명령을 실행하기 위한 절차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였다. 왕의 최종 의지. 태조는 궁궐 깊은 곳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직접 현장에 나서지 않았다. 그러나 모든 것은 그의 명령 아래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 순간 조선 왕실의 질서는 마지막 경계를 넘어서고 있었다. 왕비의 능이 파헤쳐지고 그녀의 존재가 공식적으로 부정되는 과정.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조치가 아니었다. 권력이 과거를 완전히 지배하려는 시도였다. 한덕 왕후의 능 앞 관리들이 정렬해 서 있다. 의식이 시작된다. 이 의식은 전통적인 제례가 아니었다. 처벌을 위한 절차였다. 선언이 내려진다. 권씨는 왕비의 자격을 잃었다. 이 문장은 단순한 평가가 아니었다. 역사의 수정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왕비로 기록되지 않는다. 그녀가 남긴 모든 의미가 이 한 문장으로 지워지고 있었다. 관이 열릴 준비가 된다. 이 순간은 매우 상징적이었다. 왕비의 마지막 안식처가 권력에 의해 다시 열리는 순간, 관리들은 주저하지 않았다. 이미 명령은 내려졌고 그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관이 드러난다. 그리고 그 안에 잠들어 있던 존재가 다시 세상 위로 올라온다. 한덕 왕후 권씨.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침묵은 이 사건의 가장 강렬한 요소였다. 살아있는 자들이 그녀를 판단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이미 판단을 받을 수 없는 존재였다. 이 장면은 단순한 현실이 아니었다. 상징이었다. 권력이 생과 사를 모두 지배하려는 순간, 조정 내부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반응이 엇갈린다. 겉으로는 모두 침묵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는 다양한 감정이 숨어 있었다. 일부는 왕의 결정을 지지했다. 정치적 안정이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일부는 받아들이지 못했다. 왕비의 능을 파헤치는 행위. 이것은 조선의 유교 질서에서 쉽게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 어떤 반대도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이미 모든 것은 끝난 상태였다. 세조는 자신의 선택을 되돌릴 생각이 없었다. 그는 이 사건을 통해 하나의 메시지를 남기고 있었다. 왕의 권력은 절대적이다. 그리고 그 권력은 과거까지 지배할 수 있다는 사실. 이 사건 이후 조선 왕실 내부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뀐다. 두려움. 그것이 가장 큰 감정이었다. 왕은 단순한 통치자가 아니었다. 그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존재였다. 이 사실은 사람들의 행동을 바꾼다. 누구도 과거를 쉽게 언급하지 않는다. 누구도 단종을 공개적으로 기억하지 않는다. 그리고 누구도 현덕 왕후를 이야기하지 않는다. 기억은 점점 사라지는 듯 보였다. 그러나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이 사건은 너무나 강렬했다. 왕비의 무덤이 파헤쳐졌다는 사실. 이것은 단순히 기록 속에 남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속에도 남게 된다. 세조는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다. 그리고 이 순간 그는 가장 극단적인 방식으로 그 통제를 완성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선택은 또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 권력은 유지되었지만 그 대가는 점점 쌓이고 있었다. 이제 이야기는 마지막 단계로 향한다. 이 사건 이후 조선 사회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리고 세조의 통치는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가?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었다. 이 선택은 과연 성공이었는가? 현덕왕후 권씨에 대한 처벌은 이미 끝났고 공식적인 논의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다. 모든 기록은 정리되었고 모든 절차는 마무리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사건의 영향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 여파는 조용하게 그리고 깊게 퍼져나가기 시작한다. 조정 내부에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반발이 없었다. 세조의 권력은 절대적이었고 누구도 공개적으로, 그러나 신하들의 태도는 변하고 있었다. 이전과 같은 신뢰는 사라지고 대신 조심과 거리감이 자리 잡는다. 왕과 신하 사이의 관계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선으로 갈라지고 있었다. 신하들은 더 이상 왕의 의도를 묻지 않았다. 단지 따를 뿐이었다. 이것은 안정이 아니었다. 통제였다. 세조는 강력한 왕권을 구축했다.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군사력을 강화했다. 그의 치세는 결과적으로 국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그 기반에는 항상 하나의 그림자가 존재했다. 정통성의 문제. 이 문제는 공식적으로 제기되지 않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도 않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줄어든다. 그러나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는 그 장면들이 남아있었다. 한종의 죽음, 현덕 왕후의 능이 파헤쳐진 사건. 이 두 사건은 분리된 것이 아니었다. 하나의 흐름 속에 있었다. 왕위를 둘러싼, 그리고 그 이 남긴 결과. 이 시기 이후
조선 사회에서는 권력에 대한 인식이 변하기 시작한다. 왕은 더 이상 단순한 도덕적 지도자가 아니었다. 그는 필요하다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존재였다. 이 인식은 두 가지 결과를 낳는다. 하나는 복종이다. 다른 하나는 침묵이다. 공개적인은 사라졌지만 내면의 의무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이러한 분위기는 세조의 통치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그는 끊임없이 자신의 권력을 정당화하려 했다. 기록을 정리하고 정치적 업적을 강조하고 왕권의 강화를 지속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 항상 과거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는 과거를 지우려 했지만 그 과거는 계속해서 현재를 따라다녔다. 세조 개인에게도 변화가 나타난다. 그는 점점 더 신중해지고 동시에 더 강경해진다. 정치적은 더욱 계산적으로 이루어졌다. 그의 통치는 안정되어 있었지만 그 안정은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 아니었다. 철저한 통제와 관리의 결과였다. 그리고 그 통제는 사람들의 행동뿐만 아니라 기억까지도 포함하고 있었다. 현덕왕후 권씨, 그녀의 이름은 공식 기록에서 약해진다. 왕비로서의 위치는 부정되었고 그 의미는 축소된다. 그러나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일부 기록과 전승 속에서 그녀는 여전히 단종의 어머니로 남아있었다. 이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권력은 기록을 바꿀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기억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다. 이 사건 이후 조선 왕실은 하나의 교훈을 남긴다. 권력은 강해질 수 있다. 그러나 그 강함은 항상 대가를 요구한다. 세조의 선택은 단기적으로는 성공이었다. 그는 왕위를 유지했고 국가를 안정시켰다. 그러나 그 선택은 장기적으로 또 다른 프라슈를 남긴다. 권력의 정당성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 질문은 이 사건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 그리고 그 답은 마지막 이야기 속에서 드러나게 된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사건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기억되는가이다. 그리고 그 기억이 오늘날까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이다. 시간이 흐른다. 세조의 시대는 지나가고 조선은 다시 새로운 왕들을 맞이한다. 정치는 계속되고 권력은 또 다른 형태로 이어진다. 그러나 어떤 사건들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 현덕왕후 권씨의 이야기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생전에 왕비였다. 그리고 죽은 이후 왕비의 자리에서 끌어내려진 인물이었다. 이 극단적인 변화는 조선 역사 속에서도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남는다. 후대의 기록은 이 사건을 완전히 지우지 않았다. 오히려 일부에서는 이 사건을 다시 평가하기 시작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세조의 통치에 대한 재해석이 이루어진다. 그의 정치적 업적은 인정받는다. 국가체제의 안정과 제도 정비는 분명한 성과였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즉위 과정과 그 이후의 사건들은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단종의 죽음, 그리고 현덕왕후에 대한 처벌. 이 두 사건은 세조의 통치를 평가하는 핵심 요소가 된다. 특히 조선 후기의 유학자들은 이 문제를 도덕적 관점에서 바라본다. 왕은 단순한 권력자가 아니다. 도덕적 기준을 지켜야 하는 존재다. 이 기준에서 볼 때 세조의 선택은 정당화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이러한 인식은 기록 속에서도 점차 드러난다. 현덕왕후 권씨, 그녀의 이름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조선왕조실록과 다양한 사료 속에서 그녀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 단종의 어머니로서, 그리고 비극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로서 이 점이 중요하다. 권력은 한때 그녀를 지우려 했다. 그러나 기록은 그녀를 다시 남겼다. 이것이 역사였다.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영역. 또한 이 사건은 조선 왕실 내부의 권력 구조를 이해하는 중요한 사례가 된다. 왕위 계승의 정통성, 왕권과 대신 권력의 관계, 그리고 정치적 명분의 중요성. 이 모든 요소가 이 사건 속에 집약되어 있었다. 현덕왕후의 무덤이 파헤쳐진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었다. 그것은 권력이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였다. 그리고 동시에 그 권력이 어떤 한계를 가지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세조는 권력을 통해 과거를 바꾸려 했다. 그는 기록을 수정하고 상징을 제거하고 기억을 통제하려 했다. 그러나 그 모든 시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강하게 남았다. 후대의 사람들은 이 사건을 통해 하나의 질문을 던지게 된다. 권력은 어디까지 정당화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질문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현덕왕후 권씨, 그녀는 짧은 생을 살았다. 그리고 죽은 이후
또 한 번의 비극을 겪었다. 그러나 그 비극은 헛되지 않았다. 그녀의 이야기는 조선 왕실의 가장 어두운 순간을 드러내는 기록으로 남았다. 그리고 그 기록은 역사를 바라보는 하나의 기준이 된다. 권력은 강하다. 그러나 절대적이지 않다. 기록은 지워질 수 있다. 그러나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 그리고 인간의 선택은 결국 역사 속에 남는다. 이것이 이 사건이 남긴 마지막 의미였다. 조선 왕실의 잔혹한 복수. 그 끝에서 남은 것은 권력이 아니라 기억이었다.